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박용선입니다. 흔적의 한국사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고대 문화사까지 살펴봤었죠. 예고해드린 대로 이 시간에는 고려 정치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흔적의 한국사 고려의 정치. 짠! 자, 제일 먼저 고려의 건국 부분에서 지도를 하나 잠깐 보고 갑시다. 이 고려 건국 과정하고요, 조선의 건국 과정이 주로 그 기출문제에서 시대 순서대로 배열하라라고 하는 기출문제를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전제로 해가지고요, 고려 건국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가 몇 년에 건국됐냐면 918년에 건국이 됩니다. 918년이죠. 그래서 918년에서 언제까지예요? 1392년까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고려 건국됐었을 때 고려 수도는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고려 수도는 송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송악인데 고려가 건국됐을 때는 송악이 아니라 어디예요? 철원입니다. 철원이죠. 그러니까 왕건이 궁예를 내몰고요, 후고구려 궁예를 축출하고 918년에 고려를 건국했던 거죠. 그리고 철원에서입니다. 그러니 919년에 이듬해죠. 919년에 수도를 어디로? 송악. 지금 이제 개성이 되겠습니다. 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고려가 건국됐다고 해서 후 고구려만 없어진 거지, 신라라든가 백제가 후백제가 없어진 건 아니죠. 그대 남아 있습니다. 이 신라는 통일신라고요. 후백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후백제는 가장 마지막 93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는 그보다 1년 전입니다. 935년에 신라는 항복을 하게 되죠. 56대 경순왕이 왕건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고창 전투하고요, 그 다음에 대구 공산 전투하고요, 그 다음에 백제로 건너갑니다. 후백제에 보면은 견훤의 항복 935년, 36년의 멸망입니다.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특히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고려가 건국되고 918년입니다. 그 다음에 919년에 송악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927년에 대구 공산 전투가 있습니다. 이 대구 공산 전투는 왕건이 신라에게, 다시 후백제 견훤에게 거의 죽다 살아나는 게임이었어요. 이 대구 공산에서 후백제 군대에게 왕건 부대가 포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건이 신라를 도로 갔다가 후백제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때 왕건 대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순겸입니다. 신순겸. 경기도 가평 쪽에 가면 신순겸의 무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가평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순겸이 계속 대신 죽고요, 신순겸은 이제 고려의 개국공신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산 전투에서 왕건이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고창 전투가 있습니다. 이 고창, 지금 경상 안동을 얘기하죠. 전라북도 고창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고창 전투 그러면은 여러분들 차전놀이 아시죠? 차전놀이라고 하는 이 놀이의 유래가 여기서 나옵니다. 차전놀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나무를 두 개를 이렇게 X자로 묶고요, 여기는 묶어가지고 여기에 쥐자가 여기 탑니다. 이 통나무를 사람들이 뭐라는 거죠? 들고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이 땅에 먼저 닿는 팀이 지는 게임이에요. 이게 차전놀이라고 그러는데요. 차전놀이는 조금 제가 해설이 좀 부정하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차전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비슷합니다. 거의 이거예요. 이 차전놀이 유래가 고창 전투에서 나왔는데, 이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고급 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부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 부대를 고려군이 미는 겁니다. 밀어서 낙동강 쪽으로 빠뜨린 거예요. 힘싸움이거든요, 차전놀이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차전놀이가 유래가 됐다, 이렇게 합니다. 93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935년에 신라 마지막 왕 56대 경순왕이 왕건에게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자마자 견훤도 항복을 해요. 견훤은 왜 항복했냐면은
2대 왕, 후백제 2대 왕이 견훤의 아들 신검입니다. 신검은 끝까지 고려에 저항을 했고요. 신검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니라 견훤의 아들이 되겠습니다만 아버지를 김제 금산사에 유폐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이복 동생 금강이 있었습니다. 견훤은 원래 금강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했어요. 신검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검은 장남이었는데 그러니까 신검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아버지를 금산사에 유폐시키고 동생 금강을 죽여요. 그러니까 죄를 참탄합니다. 2대 왕이 되는 겁니다. 이때 김제 금산사에 갇혀있던 견훤이 신라 56대 마지막 경순왕이 항복을 하고 왕건이 경순왕을 사위로 맞아줍니다. 사위로. 그러니까 왕건의 큰딸과 혼인을 시켜서 경주 사신관의 자리로 앉혀놓죠. 포용을 하니까 금산사에 갇혀있던 견훤이 탈출해서 역시 견훤도 왕건에게 투항을 해요. 그러니까 왕건은 견훤을 아버지 대접을 해줘요. 그리고 경기도 양주 땅에다가 땅을 주고 상부, 아버지 대접해 주는 겁니다. 시급으로 주면서. 그러면 이제 935년에 견훤까지 항복을 했고 신검은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936년에 3년에 경상도 선산 1, 2천 전투에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936년을 끝으로 해서 후 삼국의 혼란을 고려가 완전히 통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고려가 건국됐었을 당시 북쪽에는 고구려 고토에서 누가 있었냐면 발해가 있었습니다. 발해가 698년에 건국돼서 926년에 거란에게 멸망을 했거든요. 그러면 918년 고려가 건국됐었을 때는 아직은 발해는 멸망하진 않았죠. 그렇죠? 물론 신라가 항복했던 935년이나 이듬해 936년 때는 이미 926년이니까 10년 전에 발해는 멸망했습니다. 거란에게 멸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 발해가 926년에 멸망을 하자 발해 유민들이 어디로 옵니까? 내려옵니다. 고려 내려오죠. 근데 발해 유민들을 고려가 배척을 했느냐 아니면 끌어안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뭐죠? 끌어안았습니다. 포용했다. 이제 포용. 그죠? 이거는 민족 융합 정책이에요. 고려는 어디의 후계자라는 얘기죠? 고구려의 후계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발해는 뭐죠? 발해도 고구려 고토에서 대조영에서 고구려 장수 아닙니까? 대조영에서 건국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발해 윤회 포용은 고구려 민족의 흡수입니다. 고려는 고구려 후계자라고 했습니다. 민족 융합 정책으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18년에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 후삼국을 통일한 그런 과정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고려가 건국됐었을 때 영토는 여기 어디예요? 대동강에서 원산마입니다. 신라 삼국 통일 때까지 영토예요. 대동강 원산마입니다. 7세기 때죠. 676년이니까 삼국 통일이. 태조 왕건이 고구려 고토 회복을 고구려 계승자로서 국호를 고려로 하면서 고구려 고토 회복을 위해서 북진 정책을 추진합니다.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청천강에서 어디까지? 여흥만까지. 청천강에서 여흥만까지 영토를 확장을 시켰어요. 그죠?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 있죠. 거란이 우리 땅이다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거란과 고려하고 충돌하게 돼요. 그것이 고려와 거란 간에 3번에 걸친 전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나중에 거란과의 관계 지도에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18년에 고려가 건국돼서 936년 후백제가 고려에 흡수가 됐을 때까지 바로 고려 건국 과정을 이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 건국의 통치체제 정비 과정에서 나타난 고려의 지방 행정 제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려 지방제도는 크게 5도 양계입니다. 5도 양계, 그 다음에 경기, 그 다음에 삼경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도는 행정적 구역입니다. 장관은 안찰사라고 그래요. 서해 교주, 양광, 전라 경상에서 5도 행정적인 거고요. 양계는 군사구역입니다. 동계와 북계입니다. 이 북계구역가 동계가 이렇게 쭉 동해안 쪽으로 걸쳐져 있습니다. 5대 장관을 뭐라고 그러세요?
안찰사, 양계 장관을 뭐라고 했어요? 양계 병마사. 5도는 행정적 기능이고요. 양계는 군사적 기능으로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지방행정 조직은 이원적이다. 행정적, 군사적인 이원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경기는 어디냐면 고려 수도가 어디예요? 개경이죠. 여기 보세요. 네모된 부분입니다. 여기가 개경이고요. 개경 주위 여기 있죠. 개경을 에워싸고 있는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어디예요? 경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 서울이 여기다라고 한다면은 수도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이곳이 어디예요? 이거 경기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라고 하는 뜻은 서울 경자에다가 부근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근이다 이런 뜻이야. 해석하면은. 그래서 경기. 삼경이라고 하는 건 특색령 구역입니다. 삼경은 여기서 보면은 수도 개경을 빼고요. 빼고 어디예요? 서경, 평양입니다. 평양. 그 다음에 남경. 남경은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동경. 동경은 어디냐면은 경주입니다. 경주. 이게 삼경, 제2의 수도 부도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부도입니다. 하나만 더. 여기서 이제 대동강 원산만에서 아까 우리가 그 바로 앞 지도였습니다. 이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여기가 7세기 때 영토입니다. 그 다음에 청천강 있죠.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가 10세기 초의 영토예요. 10세기 초의 영토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강동 육주가 이게 나옵니다. 강동 육주고요. 그 안에 1차 침략 때 서희하고 소손령하고의 담판의 결과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천리장성 있죠. 이거는 거란의 3차 침략 이후에 11세기 중엽에 거란과 여진, 이쪽은 이제 여진입니다. 이쪽은 거란이 있죠. 거란과 여진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쌓았던 천리장성이 11세기 중엽에 압록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도련포까지 축조가 됩니다. 한국사에서 천리장성은 두 개라고 그랬죠. 7세기 때 천리장성이 있었습니다. 7세기 때 천리장성은 어디냐면은 여기가 요동반도죠. 요동반도 끝 비사성. 그 다음에 여기가 비사성이죠. 비사성. 그래서 요동반도 끝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뭐죠? 바로 천리장성이죠. 고구려가 다시 이거 부여성입니다. 미안합니다. 부여성에서 요동반도 끝이 비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어디에 침략을? 당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연개소문이 축조했다는 이 7세기 때 천리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11세기 중엽에 거란과 여진의 침략을 막기 위한 천리장성도 있습니다. 이 천리장성은 고려장성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고려 지방행정조직은 크게 5도, 양계, 경기, 삼경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고려는 속군과 속현이 주군과 주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주군은 뭐고 주현은 뭐냐? 주군, 주현은 행정구역의 군현이에요. 군현. 이 앞에 군현에 주자가 붙어 있죠. 이거는 지방관이 파견된 거고요. 속자가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속군, 속현. 이거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어디가 더 많습니까? 그러면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군과 속현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이 지역은 누가 관리하냐? 향리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향리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요. 또 향리의 권한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수행정구역이 있죠. 향, 부곡, 소라고 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특수행정구역이고요. 소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특수행정구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향과 부곡, 소 이런 지역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속군, 속현, 향, 부곡, 소 요 지역들은 향리가 관리를 하면서 지방에서 향리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다. 향리는 원래 지방 호족을 성종대 때 향리로 격화를 시켜놨습니다. 격화를 시켜놨지만 그래도 강했다라고 이제 일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려는 중앙 집권보다는 지방 분권적인 이러한 모습이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고려의 지방 제도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의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2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오도 양계가 만들기 전에 12목이 나오는데 12목은 누구 때냐면 성종대 때입니다. 근데 오도 양계체는 현종대 때 정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종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토대로 해가지고 최초로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다 파견된 게 아니고요. 12군데에 우선 12군데 목사를 파견을 해요. 이게 12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상도 상주목, 진주목, 전주목, 뭐 나주목, 그래서 목자 들어가는 거 있죠. 공주, 뭐 흥주, 청주, 뭐 이런 광주, 공주, 청주, 뭐 충주 이런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군데 우선 파견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현종대 가서 오도 양계 체제로 정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려의 지방 행정 제도에 대한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의 무신직공기 때 밀란 현황에 대한 지도입니다. 일단 무신 정권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흐름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고려는 문벌 귀족 사회라고 합니다. 918년에 고려가 건국이 돼서요.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은 1392년 조선이 건국될 때까지 갑니다. 조선이 건국될 때까지. 약 500년 가까이 되죠. 한 480년 정도 됩니다. 고려 시기를 500년의 시기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기준은 1170년입니다. 1170년. 그렇죠? 1170년. 무신정변이죠. 여기를 뭐라 하냐면 고려 전기라 하고요. 전기. 여기를 고려 후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려 문벌 귀족 사회를 박살낸 무신정변은 고려 사회를 양분할 수 있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줬던 거죠. 문벌 귀족 사회에서 무신으로 바뀌었죠. 과전법 체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고려의 토지를 전식화합니다. 전식화 체제가 붕괴가 되고 농장 확대가 됩니다. 엄격한 신분자 사회가 무너지고 뭘로? 하극상의 풍조가 많이 나옵니다. 피지배층의 반란이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 지도가 바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밀란이 언제 때 집중적으로 일어났냐 그러면은 무신 정권 때, 특히 최씨 정권 때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수탈이 심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 그런 밀란이 많이 일어났냐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천태종에서 뭘로? 조계종으로. 자, 천태종은 교종, 조계종은 선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앞 시간에 부도, 즉 성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도는 승탑, 이게 유행했던 시기는 고려 후기, 조계종, 선종이 유행했던 시기고 신라는 하대 때 역시 선종이 유행했던 시기에 부도가 유행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밀란이 이 밀란들 다 기억하면 좋겠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밀란만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최강수의 밀란, 최강수의 난입니다. 서경입니다. 이 서경에서 최강수의 난은 고구려 부흥을 표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차라리 지금보다는 고구려가 더 낫다. 옛날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김삼이 효심의 난이 있습니다. 효심, 지금 울산이고요. 김삼이 어디예요? 김삼이 밀성 이쪽입니다. 청도 이쪽인데요. 청도 밀성 이쪽인데요. 이 효심과 김삼이의 위치는 달라요. 근데 효심과 김삼이의 난은 공통점이 신라 부흥을 표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려 이전에 신라로 되돌아가자. 고려 이전에 고구려로 되돌아가자. 그 다음에 이연년 형제 봉기가 있습니다. 이건 전라도 담양이거든요. 이거는 백제 부흥을 표방합니다. 자, 정리하십시오. 무신 정권기 때에 고구려 부흥을 표방했었던 최강수, 백제 이연년 형제 봉기, 신라 김삼이 효심의 봉기에서 자꾸 옛날 체제로 되돌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려는 고구려의 후계자로서 고려였지만은 사실 고구려 복고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자체 고구려 개성도 고구려 개성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단순한 밀란의 성격이 아니라요. 정권 탈취의 목적도 띄었던 난이 하나 있습니다. 개경에서의 만적의 봉기입니다.
이 만적은 최충원의 산호예요. 그래서 만적의 경문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우리가 왜 지네들한테 맨날 매맞고 해야 되느냐? 왜 죽도록 일만 해야 되느냐? 우리 가서 상년을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왕후장상 아무나 되는 거 아무나 된 거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성격도 띠고 있는 밀란이 뭐죠? 만적의 난입니다. 만적의 봉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망이 망소의 봉기가 있습니다. 이는 공주죠, 공주. 이 망이 망소의 봉기를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공주 명학소의 봉기라고 합니다. 명학소. 방금 지방제도에서 향과 부곡과 소를 말씀을 드렸죠. 향과 부곡은 농업에 종사했었던 특색령 구역이고요. 소는 수공업에 종사했던 특색령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망야하고 망소인은 공주 명학소에 소속이 돼서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수공업품을 제작했었던 특색령 구역민입니다. 근데 이 난이 워낙 컸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진압을 못하고 달래는 겁니다. 그래서 명학소를 뭘로? 충, 순, 현이죠. 으로 승격을 시켜놨습니다. 달래는 거예요. 특색령 구역이 지방관이 파견되는 최하의 단위가 어디예요? 현이죠, 현. 여기까지 승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중 특색령 구역이 소멸되게 된 계기를 가져다 준 사건은 뭡니까? 그럼 뭐다? 바로 공주 명학소의 봉기 또는 망이 망소의 봉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신정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엄격 세습됐던 신분제도가 무너집니다. 하극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죠? 피지배층의 저항이 일어납니다. 완전한 고려 사회를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극명하게 흑과 백이 나누지요.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신직공기 때의 피지배층에 대한 수탈 등으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 대의 관계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0세기에서요, 11세기 있죠. 이때는 거란하고의 관계인데요. 거란족이 세운 나라를 요라고 합니다. 요. 자, 12세기로 하겠습니다. 12세기는 고려는 여진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여진족이 세운 나라를 금이라고 하죠. 금입니다. 4세기 때 대관계는 몽골하고 관계입니다. 몽골이 세운 나라를 뭐라고 하죠? 원이라고 하죠. 원이라고 합니다. 원. 14세기 말 있죠. 14세기 말에는 홍건적, 그 다음에 왜구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이 홍건적 왜구의 침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했던 세력을 뭐라고 그래요? 친흥 무인 세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려시대 때 대관계는 기본적으로 요 표 있죠. 요 내용을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란에 대한 침략 대비 특수부대가 있어요. 거란에 대한 침략에 대한 특수부대를 광군이라 하고요. 광군을 관할하는 관청을 뭐라고 그래요? 광군사. 여진 뭐죠? 여진은 금 별무반이죠. 누구죠? 윤관의 별무반입니다. 신기군, 기병, 신보군, 보병, 항마군, 승병이죠. 승병.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몽골, 최후가 강화촌도 이후에 조직했던 뭐가 있어요? 삼별초가 있습니다.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에서 삼별초. 이렇죠. 홍건적 외구의 침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했던 신흥 무인 세력. 얘네들은 고려 말의 개혁 세력이었던 신진사대부하고 성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세력들이 연합을 하고 있는 거죠. 요 내용을 전제로 해가지고요. 고려 대관계 첫 번째 11세기 거란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려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을 사자성어로 쓰면요. 친송, 북친 이렇게 합니다. 친송, 북진이라고 그래요. 송과 친송 관계는 경제, 문화적인 목적이 좀 강합니다. 정치인 것보다는 북진은 고구려 고토를 회복하자. 국호를 고려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고려 초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누구하고? 거란하고 총 몇 번에 걸친? 3번에 걸친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1차가 성종 12년 993년입니다. 이거는
서의하고 거란의 소선령하고 담판한 내용이 나오죠. 그 담판의 결과 서의가 강동 6주를 확보합니다. 자 보세요. 강동 6주는 어디냐면은 곽주, 통주, 귀주, 철주, 용주, 흥화진에서 강동 6주입니다. 우리나라 영토가 최초로 어디까지 올라간 거죠? 압록강, 이거 압록강 이렇게 있죠? 압록강 하구까지 올라가는 그런 계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럼 강동 6주를 얻기 이전에 직전 어디냐 그러면은 바로 청천강에서 여흥만이에요. 태조 왕건 말기 때 영토 확장된 거죠. 신라 삼국 통일 때는 평양, 대동강이죠. 그 다음에 원산만 7세기 때, 여기는 10세기 초, 여기는 10세기 말 이렇게 되는 거죠. 거란의 2차는 이 강동 6주를 얻는 것은 고려는 거란의 연호를 쓰고요. 또 단송 친유하겠다 있거든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거란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2차예요. 현종이 즉위하자마자입니다. 1010년이고요. 3차는 1018년입니다. 현종 9년입니다. 1019년에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있습니다. 이거죠. 1019년에 강감찬의 귀주대첩을 통해서 총 3번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고려가 판정성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게 고려의 10세기, 11세기 때의 거란하고의 관계를 지도로 표시해 놓은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2세기는 어디냐면은 여진하고의 관계입니다. 여진과의 관계는 이 그림을 좀 참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척경, 입비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척경은 경계입니다. 경계. 국경선이죠. 거기다가 입비, 비를 비석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척경 입비도라고 그래요. 이 척경 입비도라고 하는 이 그림은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건데요. 이 북쪽 지방의 영토 확장 과정을 모아놓은 사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척경 고려지경이라고 해서 영토를 고려 영토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확보했다. 고려의 영토다라고 해서 세우고 있는, 비석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별무반을 조직해서 누구죠? 윤관이죠, 윤관. 숙종제 때에 윤관이 자꾸 여진이 노략질을 합니다. 그래서 윤관이 여진을 토벌하러 가죠. 근데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여진족은 기병이고요. 윤관, 고려는 보병입니다. 말 타고 달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관이 패배하고 돌아와서 뭐를 편성했냐면은 별무반을 편성합니다. 신기군, 신보군, 그럼 뭔가요? 항마군에서 기병, 보병, 그 다음에 승병입니다. 승려, 이 호국불교죠. 편성해서 숙종대 때 여진을 토벌하려고 했는데 숙종이 평양에, 서경이죠. 평양에 갔다 오는 길에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서 숙종 다음에 누가 나오면 예종이 나옵니다. 예종대 때에 누가 이제 윤관이 이 별무반을 데리고 가서 여진을 토벌합니다. 동북 구성을 축조를 해요. 1107년에서 1109년까지 동북 구성을 확보를 하게 돼요. 1107년에서 9년이라면 만 1년 반이거든요. 근데 만 1년 반 만에 왜 여진에게 돌려줬느냐? 윤관이 동북 구성을 축조하고 왔습니다. 환공을 했더니 파평유시 아닙니까? 윤관에 대한 시기, 질투가 막 나오는 겁니다. 견진하는 거죠. 에다 여진이 돌려달라고 욕을 하고 있었고요. 또 고려 입장에서는 여진만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서북쪽, 그러니까 압록강하고 있는 거란도 있잖아요, 지금. 수비 문제로 인해서 만 1년 반 만에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윤관이 동북 구성을 축조할 때 데리고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연총이라는 사람입니다. 오연총. 그래서 동북 구성을 축조를 했는데 이때 모습을 조선 후기 때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이걸 북관대첩도라는 그림 안에, 그림첩 안에 있는 척경입비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이제 텐트가 2개가 있습니다. 천막이 있죠. 위에 있는 천막이 좀 크잖아요. 좀 작고, 그죠?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구겠어요? 윤관입니다, 윤관. 대장이죠.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연총입니다. 부대장입니다, 부대장.
그래서 윤관과 오연층에 앉아 있고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라는 기록, 그래서 비석을 세웠다는 기록이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간 대첩도라고 하는 그림첩 안에 있는 척경입비도는 윤관이 예종대 때 여진을 치고 동북 구성을 축조한 그림 내용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돌려받은 동북 구성을 돌려받은 여진은 1115년에 국호를 금으로 고치고 1125년에 거란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요죠. 1126년에 고려에 사대를 요구를 합니다. 너 무릎 꿇어라. 이것이 이때 고려는 사대 수락을 했습니다. 누가 수락했냐면은 이자겸입니다. 경원이시의 이자겸의 세력이 그만큼 강했다는 거죠. 이때 이자겸이는 예종 다음에 등장했던 인종이 나옵니다. 예종과 인종의 거듭 외척이 되면서 두 딸을 예종과 인종에게 출가시키면서 외척으로서 득세를 했었습니다. 특히 고려의 사대를 요구했을 때 금이 사대 수락할 정도로 왕권을 능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자겸이 사대 요구 수락을 하고 고려에서는, 이 고려입니다. 고려에서는 1126년 이자겸이 인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었던 이자겸의 난이 났습니다. 실패. 이자겸의 난의 결과가 원인됐던 1135년에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입니다. 묘청은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서 여진을 치고 고구려国토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걸 진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신라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김무식이죠.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두 사건의 결과가 원인이 돼서 누적되는 겁니다. 터졌던 사건이 1170년에 바로 뭐죠? 무신정변이에요. 무신정변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윤관의 동북구성 축조 이후의 대외 정세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 거란은 여진이 멸망한 이후에 거란 땅을 여진이 전부 다 접수를 해서 여진이 세력을 팽창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여진은 누구한테 멸망한 줄 아세요? 1, 2, 3, 4년에 몽골에게 원이죠. 몽골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금이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세기 이후는 고려 대관계는 여진 이후에 어디예요? 몽골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란은 여진에게 멸망했고 여진 또 몽골에게 병합이 됐죠. 그죠? 그리고 몽골력을 세웠던 나라가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은 남송까지 칩니다. 근데 남송은 한족가 아닙니까? 그 한족의 일부가 백년교도라고 하는 민족 종교가 있어요. 걔네들이 머리에 홍색 두건을 두르고 누구한테? 몽골에 반발했던 사건이 백년교도이라입니다. 얘네들이 나중에 중국에서 명나라를 건국합니다. 근데 대부분 명을 건국하는데 동참했는데 그 일부가 어디로 내려와요? 고려로 내려갑니다. 고려로 내려와서 고려 공민왕대 때 두 번에 걸친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홍건적 외국의 침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했던 세력을 뭐라 한다? 신흥 무인 세력이 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전체의 그림은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 14세기 몽골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지도 하나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원간섭 때 영토가 축소가 됩니다. 동령부, 쌍성총관부, 저 밑에 제주도에 탐라총관부가 있죠. 이 탐라총관부는 삼별초 항쟁을 진압을 하고 나서 몽골이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령부는 최탄이라는 녀석이 민족 반역자입니다. 몽골에 투항을 하면서 갖다 바친 땅이에요. 그래서 몽골이 서경에다가 동령부라는 관청을 만들었고, 쌍성총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휘, 탁청 이런 사람들이 몽골에 투항을 하면서 이 땅을 갖다 바쳐요. 그래서 몽골은 화주, 지금 영흥입니다. 화주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쌍성총관부, 동령부 요 지역은 몽골의 점령지 관할 관청이에요. 몽골에. 그래서 동령부하고 밑에 이제 탐라총관부는 충렬한 개혁 정치 때 반환을 받았고요. 쌍성총관부는 반환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공민왕 개혁 정치 때 무력으로 회복했던 것이 쌍성총관부가 되겠습니다. 특히 공민왕은 고려 왕 중에서요, 고려 국초의 광종하고 그 다음에 공민왕의 업적은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아시겠죠? 왜 기억을 해 둬야 되냐 하면은 우리 지금 뭘 준비하고 있나요? 교양 한국사 강의를 듣는 건 아니죠.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광종과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항상 출제가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쌍성 총관문은 1356년 공민왕제 때 무력으로 회복을 했고 동령부하고 탐라 총관문은 충렬왕제 때 반환을 받은 지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죠. 수복원 지역에서 표시가 있는 이 음영, 보라색의 음영 모습입니다. 여기가 공민왕 개혁 정치 때 회복한 영토입니다. 그래서 초산에서 강계, 갑주, 길주 있죠. 여기까지가 14세기 말, 즉 여말 선초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됐었을 때 여기의 영토예요. 이건 아까 우리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뭔가요? 이거는 천리장성이 되는 겁니다. 11세기 중엽의 천리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됐을 때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백두산을 경계해가지고 여기가 무슨 강인가요? 여기가 압록강이고요. 그죠? 여기는 뭐예요? 두만강이죠.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영토는 언제냐? 그러면 조선시대 와서예요. 여기에 세종대 때 사군, 여기 두만강 쪽이죠. 여기는 뭐죠? 육진, 사군, 육진이 설치가 되면서 압록강과 두만강의 영토가 몇 세기인가요? 15세기 때 확보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 확장 과정을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라 삼국 통일 때 대동강에서 어디? 원산만 7세기입니다. 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청천강에서 영만까지 여기는 몇 세기예요? 10세기 초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앞 시간에 있던 강동 육주입니다. 이거는 성종대 때죠. 10세기 말입니다. 건을 3차 침략 이후의 천리장성입니다. 11세기 중엽이라고 했죠. 그리고 천리장성, 공민왕 개혁 정치 때 확보한 영토, 초산에서 길주까지 여말 선초 때. 그리고 이제 조선 15세기 때 와서 압록강, 두만강. 요 순서대로 영토 확장 과정을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공민왕 영토 회복은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서 나왔고요. 공민왕 다음에 누가 나오죠? 우왕. 우왕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창왕. 그 다음에 마지막 34대 왕이 누구예요? 공양왕. 그래서 공양왕이 선양의 형태로서 이성계에게 왕위를 넘겨주죠. 이것이 1392년 단군조선의 후계자로서 조선이 건국돼 나가는 과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려 대관계에서 마지막 14세기 말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입니다. 이 홍건적 왜구는 방금 홍건적은 몽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족이죠, 한족. 중국의 정통 민족입니다. 한족의 민족 종교가 뭐냐 하면 백년교도예요. 이 백년교도의 난이라고도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중국사에서는 얘네들이 머리에 홍색 두건을 둘렀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홍건적의 난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족의 반란은 어떤 과정이냐면은 거란, 여진, 몽골 하는 것은요 바로 중국의 북방민족이에요. 잠깐 봅시다. 거란, 여진, 몽골, 여청. 금, 원입니다. 이때 이제 북방민족이고 중국의 정통민족은 누가 있으면 송이 있습니다. 이 송은 북송이에요. 이 송이 어디에 멸망하냐? 여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양쯔강 이남으로 내려와서 이 송이 남송을 성립을 시켜요. 근데 여진이 몽골에게 멸망하고요. 이 남송은 또 어디에 멸망했냐면 몽골에게 멸망합니다. 여기는 중국의 정통민족입니다. 한족 왕조고요. 이거는 중국의 북방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몽골의 핍박에 의해서 남송인들, 한족의 민족 종교, 백년교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누구에게? 몽골에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뭘로 나왔다고요? 홍건적의 난, 백년교도의 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몽골을 만리장성 이북으로 쫓아내고요. 얘네들에 의해서 어디가 나왔냐 하면은 한족의 한 왕조, 명나라가 건국이 된 거죠. 명은 한족이에요, 한족. 그죠? 근데 대다수 명을 건국한 데 동참했는데 얘네들이 어디로 들냐면 우리나라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내려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어디냐면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 중에서는 누구 때냐? 그럼 누구 때요? 공민왕제 때. 2번 들어옵니다. 2번.
그래서 1차, 2차에서 2차 때 공민왕이 또 어디까지 피난을 가냐면은 개경이 함락되어 수도가 피해가 좀 컸죠. 경상도 안동까지 피난을 가기도 합니다. 안동에 가면 공민왕과 노국공주, 원나라 공주죠. 노국공주의 흔적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영호루라든가 안동의 민속문화재로 남아있는 안동 노다리 밟기라든가 노다리 밟기는 안동에 피난을 갔을 때 개천이 있었는데 다리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 있는데 개천을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없으니까 못 건너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동의 여인네들이 전부 나와서 개천에 줄을 쭉 서는 겁니다. 물이 뭐 다리, 정강이 무슨 뭐 허벅지가 물이 차 있는데. 그래서 쭉 일렬로 서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굽혀요. 그러니까 기억자가 되는 거죠. 그 여인의 등을 밟고 공민왕이 개천을 건넜답니다. 그것이 이제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 안동 노다리 밟기예요. 안동 지방의 민속 문화재로 현재까지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건적이 이제 물러가고요. 다시 이제 안동에 피난을 갔던 공민왕이 개경으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길에 들렸던 사찰 중에 하나, 공민왕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찰 중에 하나가 영주 부석사입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라고 하는, 나중에 고려 문화를 다시 보겠습니다만 현판이 있어요. 무량수전의 현판인데 그 현판을 누가 썼냐면 공민왕이 쓴 겁니다. 개경이 왔더니 이 불이 탔단 말이에요. 홍건적 침략 때. 그래서 흥왕사라고 하는 개경의 궁궐 옆에 있는 사찰이 있습니다. 흥왕사에 가서 몸 좀 여기서 추스리고 있었는데 공민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흥왕사의 변이라고 그래요. 실패했죠? 다시 이제 궁궐로 환궁해가지고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이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거가 되고 우왕, 창왕, 그 다음에 공양왕, 그냥 조선의 건국되는 이런 과정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지도전하고 있습니다. 1차 홍건적, 1차, 2차 있습니다. 1359년에 이방실, 이승경, 그 다음에 1361년에 정세훈, 이성계, 얘네들이 두 번에 걸친 홍건적의 침략 있죠? 을 막아냈었고요.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내려오고 있었을 때 남쪽에 누가 들었냐 그러면은 삼국시대 때부터 계속 노략질하고 있었던, 물론 백제하고 외는 아닙니다만 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조선 계속 여지않아요. 외국의 노략질들은. 그래서 북로남묘라고 그래요. 안으로 혼란기고요. 이게 고려 말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외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일본 조정하고 협의도 합니다만은 외교적 교섭이 잘 안 돼서 결국 들어왔던 상류에 있었던 외구들을 토벌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신흥 무인 세력들하고요 위치를 잘 매치 좀 시켜 놓으십시오. 기출문제를 보면은 그 위치와 무신들하고 매치를 시켜 놓은 내용 중에서 바른 것은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최영 홍산대처입니다. 최무선 진포대처입니다. 나세라는 사람도 있죠. 이 최무선의 진포대처는 특히 최무선 그러면은 화포죠. 그죠? 원나라 이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화약 제조법을 습득을 해서 염초 화약 원료입니다. 제조법을 습득을 해가지고 화통도감이라는 관청을 만들어서 화약과 화포를 제조해서 고려 말에 외구 격퇴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싸움이 진포대처입니다. 정지 관음포대처, 이성계 황산대처, 황산 남원 쪽입니다. 남원 운봉인데요. 박이 대마도 스시마 섬 토벌입니다. 고려말 박위에 대마도 토벌이 있고 창왕대때입니다. 우왕 창왕가죠. 조선 세종대 때 이종무에 대마도 토벌이 있습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자, 이종무는 조선 세종대 때, 그 다음에 고려말 창왕대 때 대마도 토벌 누구죠? 박위입니다. 박위, 혼동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홍건적과 남쪽으로 놀아왔었던 외구의 침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했던 세력을 뭘 한다? 신흥 무인 세력이 한다. 얘네들하고 성향이 거의 비슷했었던 고려 말의 개혁 세력을 또 뭐라고 그러죠? 고려 말의 기득권층에 대한 비리, 폐해, 비판하며 성장했었던 누구였죠? 권문 세족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비판하면서 성장했던 신진 4대 부였죠.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 고려 말의 모순을 극복을 하고요. 조선을, 즉
근세 사회를 개창하는 주역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신라 말에서 고려로 넘어오는 과정,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과정, 그러니까 남할 여초와 여말 서초의 과도기인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려의 정치 구조와 고려 건국 과정과 고려 지방제도입니다. 그리고 고려 대관계 속에 나타난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외구하고의 관계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정치사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 경제, 사회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